안녕하세요. 실록한담 진행자 최준기입니다.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설도 큰 의미가 있지만 저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풍성한 들판과 햇볕이 따사로운 가을 들판이 너무 좋아서 추석이 더욱 기다려집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가급적 이동을 자제하시고 집에들 계실 텐데요.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오손도손 이야기꽃 피워보실 수 있도록 조선시대 해외에서 들여온 신기한 동물 이야기를 추석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고가품이지만 당시에는 초고가 수입품이었던 낙타가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임금님이 계신데요. 누구였을까요? 중국은 정상이 외국을 방문하거나 중요한 외교회담을 앞두고 판다곰을 선물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2014년 시진핑 방문 시에 판다 한 쌍을 선물했고, 한 해 앞서서는 세계적 위기종인 따오기 한 마리를 선물하여서 한중 간 우호와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물 외교는 근현대 들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들어서는 이제 일본도 동물 외교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한양에는 상상도 못했던 신기한 외국 동물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귀양간 코끼리로 잘 알려진 태국산 코끼리, 야생화된 놈이 잡힐 정도로 개체수가 많았던 원숭이, 갖다 버릴 정도로 흔했던 공작새, 다 일본에서 선물한 건데요. 그럼 물소는 어디에서 선물했을까요? 성종 임금은 키우던 원숭이에게 비싼 옷을 해입히려다 들통이 나서 신하들에게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동물들을 둘러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00년 전 개경에 낙타떼가 나타났다면 믿어지세요? 보시는 그림은 북한 사회과학원이 제작한 1000년 전 개경 만부교 상상도인데요. 낙타 50마리가 매어있던 다리입니다. 이때가 고려 태조 때인 942년 10월인데요. 거란이 사신 30명으로 구성된 사절단과 함께 낙타 50마리를 끌고 입국했습니다. 북방의 강국으로 떠오른 거란이 화친을 위해 입국한 건데요. 낙타는 당시 최고의 운송수단이었습니다. 거란 입장에서는 통큰 동물 외교를 시도한 셈입니다. 그러나 왕건은 옛부터 화목하게 지내오던 이웃나라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킨 무도하기 그지없는 거란과 화친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신 전원을 귀양 보내고 낙타 50피를 만부교 밑에 매달아 놓아 굶겨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거란이 3번에 걸쳐 고려를 침략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서희가 뛰어난 외교 단판으로 강동 6주까지 손에 넣은 전쟁이 소선영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입한 1차 침략이고요. 양규가 성공적으로 막아낸 전쟁이 2차, 그리고 그 유명한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3차 침략이었습니다. 훗날 충선왕은 굶겨 죽인 낙타를 무척 아까워했는데요. 이 낙타 이야기는 조선 후기까지도 이어질 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낙타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성종 때였습니다. 1486년 10월 조정이 흑마포 60피를 주고 낙타 한 마리를 중국에서 구입하기로 한 겁니다. 흑마포는 검은색 삼배로 당시 중국 황실이 가장 선호하던 옷감이었습니다. 그러자 사원도 대사원 이경동이 만부교 낙타 이야기를 꺼내면서 후대에 사치하는 마음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최고급 흑마포 60필이면 콩이 400석인데 가뜩이나 흉년에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펄쩍 뛰었습니다. 수입을 지시한 임금님이 민망해진 건 당연합니다. 중국에서 전쟁 때 하도 유용하게 쓴다고 하여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재정을 걱정하여 이렇게 반대하는 경들을 보니 너무 기쁘어 허허허. 궁색한 변명을 둘러대는 성종 임금님, 나름 귀엽지요? 실제로 몇 차례 낙타를 수입했지만 개체수를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1695년 4월 14일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장안에 낙타가 있어 여염집은 물론 양반가의 부녀자들까지 구경을 다닌다는 소문이 나자 임금이 은밀히 낙타를 끌고 오도록 지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순찰 중이던 당직 근무자 박세준과 이하에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이 충실한 당직 근무자들은 다음날 바로 보고합니다. 온놈이 허락도 없이 궁에 낙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찾아내서 혼내겠습니다. 당황한 임금님이 쩔쩔매며 해명했습니다. 설마 내가 기르려고 들여왔겠느냐. 하도 궁금해서 딱 한 번만 보고 내보내려고 했어. 끌고 온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런 거니 너무 혼내지 마라. 그리고 이미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으니 그만 혼내. 참 궁색한 변명이지요. 이날 궁에 몰래 들여온 낙타는 중국 사신이 타고 왔다가 너무 야위여서 북경까지 타고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버리고 간 것인데 국노 한 사람이 끌어다가 아주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보다 78년 앞선 1617년 11월 기록입니다. 말 관리자의 근무 기간이 해이해져 임금이 타시는 말과 낙타를 죽게 했으니 관리자를 문책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로 보아 소수이긴 하지만 낙타가 사육됐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프리카 탄자니아 국립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공길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그림에는 코수염을 기른 남자가 기린의 고삐를 잡고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 그림은 우리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그림은 1414년 제4차 세계일주를 마치고 귀환한 환관 출신의 항해가 정화가 중국 황제 영락제에게 기린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옛날부터 중국에서는 기린, 용, 거북, 봉황을 상스러운 동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설에 전해지는 기린 모습과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기린은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이 그림 속 기린은 동아프리카 말린다 왕국, 그러니까 지금의 탄자니아가 벵골국, 지금의 방글라데시 술탄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한 것인데 이를 다시 정화를 통해서 중국에 선물한 것입니다. 영락제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4차례나 세계일주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정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 동물을 전설 속 기린이라고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태평성대를 지켜 세운 건데요. 영락제 역시 모르는 척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시 영락제는 이 기린을 이용한 대규모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주변 국가 사신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태평성대의 증거로 이 기린을 직접 보여준 겁니다. 물론 중국도 한 마리밖에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은 주변국에는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했습니다. 조선 중기까지는 일본 사신들이 가장 많이 가져온 동물이 원숭이였습니다. 처음 원숭이를 가져온 것은 태조 3년인 1394년 7월이었습니다. 조선이 개국하자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본이 그동안 왜구들이 잡아간 우리 백성 695명을 송환하면서 선물로 원숭이를 가져왔습니다. 태종 때인 1408년 4월에도 일본 사신이 수컷 2마리와 암컷 1마리를 가져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10년 5월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인들이 가져온 원숭이를 사복시에서 길렀는데 이제부터는 각 지인에서 나누어 사육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아져서 사복시 한 곳에서만 사육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야생화된 원숭이가 잡힐 만큼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성종은 동물을 특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1477년 11월에는 원숭이에게 비싼 옷을 만들어 입히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좌부승지 손비장에게 들킨 건데요. 손비장이 호통을 칩니다. 그 돈이면 백성 한 사람을 능히 따뜻하게 입힐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시면 사관들에게 전부 말해서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기가 꺾인 임금이 외국에서 선물한 것을 얼어 죽게 하는 것은 예가 아니어서 그렇게 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사관들이 이미 다 기록해버렸는데요.
앵무새도 동물의 귀에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1407년에는 중국 황제가 앵무새를 선물한 것에 대한 답례로 순백지 8,000장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487년에는 일본이 가져온 앵무새에 대한 답례로 명주 1000피를 주었는데요. 이처럼 지나친 답례 요구가 점차 부담스러워지면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1413년에는 일본이 코끼리도 가져왔습니다. 일본 사신 원이지가 고려 대장경을 얻어갈 목적으로 선물한 것인데요. 우리 조정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를 거절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코끼리는 태국이 일본에 선물한 것을 다시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인데요. 사람을 죽게 해서 전남 장도에 유배를 갔다가 그 이후에 또다시 한 명을 더 죽게 하는 바람에 서해안 외딴섬으로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죽었는데요. 물론 유배 명목은 사람을 죽게 한 것이지만 사실은 1년에 쌀 48섬과 콩 24섬을 먹어치우는 엄청난 식사량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598년 일본이 조총과 공작새를 선물했습니다. 임금은 조총은 받고 공작새는 거절하려고 했는데요.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해서 둘 다 받았습니다. 일본 사신이 돌아가자마자 전남 고흥의 외딴섬에 공작새를 풀어주었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고흥으로 공작새 잡으러 갈까요? 물소는 외교수단이 아닌 군사적인 목적으로 수입하려 했습니다. 얇게 썬 물소뿔을 덧댄 아주 강력한 화살을 만드는 건데요. 요즘도 방산물자는 통제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러 차례 수입을 시도했으나 이를 눈치챈 중국이 터무니없는 요구 조건들을 붙여서 사실상 거절한 겁니다. 물소 수입에 성공한 것은 1462년입니다. 일본이 승려 능면을 통해서 물소 암수 2마리를 보내와서 경상도 웅천에서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의 기록에는 물소는 성격이 급하고 더위를 싫어해 물속에 있기를 좋아하니 창덕궁 후원 연못에서 키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창덕궁 후원 연못에서 물소가 수영하는 장면 상상이 되세요? 한때 조선의 물소 사육두 수가 70여 마리에 이르렀으나 조총의 등장으로 더 이상 강력한 활의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소의 사육두 수도 줄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으면 성묘 마치시고 가까운 동물원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으실 텐데요. 올해는 가급적 이동 자제하시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오손도손 정담 나누시는 걸로 대신하시기 바랍니다. 실록한담 구독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